안녕하십니까. 키로 푸는 수능 국어 힘나는 국어의 힘날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 7강으로 글의 서술 방식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의 서술 방식은 내용 전개 방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출제자들이 이 글의 서술 방식을 출제하는 이유는 이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 지문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문이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글이 전개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해 보고자 이런 그 글의 서술 방식 문제를 출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글의 서술 방식 문제는 그 제시되어지는 문두의 형태를 보면 되게 그 문두에 바로 그 출제 의도가 드러납니다. 이렇게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또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분명하게 출제 의도가 드러나는데, 최근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출제하기도 합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거는 우리가 선택지를 확인해 보면, 아, 이게 어떤 내용이구나, 즉 글의 서술 방식을 물어보는 거구나, 이거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글의 전개 방식 또 서술 방식을 물어보는 이 문제는 우리가 비문학이 15문항이 출제되어지는데 이거는 반드시 한 문항이 꼭 출제가 되어진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한 문항 출제된다고 하지만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충분히 공부를 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따른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가, 이 내용 전개 방식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가. 이거는요, 이렇게 하세요. 먼저, 자, 기출문제에서 약 15문항이나 20문항 정도를 출력을 해요. 출력을 해가지고 그것을 오늘 배우는 것처럼 분석을 해가면서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것을 연습해도 좋은데, 일단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 15에서 20문항 정도를 출력을 하고 바로 선택지에다가 정답을 표시한 다음에 그러면 선택지가 이게 정답이다 그러면 이 지문은 이와 같은 식으로 글이 써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먼저 알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지문을 읽으면서 이 글의 흐름, 글의 전개 방식, 서술 방식을 익혀두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한 15에서 20문항 정도만 이렇게 해본다면은 이거는 충분히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전국연합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전국연합부터 그 수능 시험까지 이 문제를 보면요, 3월달, 4월달, 6월, 그 다음에 7월, 9월, 10월 이렇게 해서 10월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능까지 하면은 이렇게 약 7번 정도 시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7번 정도의 시험 문제를 가지고 올해 거, 작년 거 한 2회 정도만 하더라도 여기에 반드시 한 문항씩 출제되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글의 서술 방식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고 또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이 방법은 맨 처음에 이 선택지를 보면서 선택지의 내용을 가지고 글이 어떻게 전개되겠다는 게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지문의 그 전개 방식을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특정 대상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선택지가 구성되어 있다면 이 지문은 특정 대상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특정 대상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는가, 이게 쭉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한번 선택지를 통해서 예측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는요, 각 단락의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각 단락의 내용, 1단락은 무슨 내용이고 2단락은 무슨 내용이고 이걸 파악을 한 다음에 각 단락의 내용을 파악해서 그 내용을 전체를 연결해 보는 거예요. 1단락, 2단락, 3단락, 4단락, 5단락의 내용을 쭉 이어보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1, 2, 3, 4, 5단락의 중심 내용을 가지고 쭉 이어서 말을 만들어 보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글이 써지고 있구나, 이것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 선택지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정답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따가 보시겠지만 이 글의 전개 방식 또는 내용 전개 방식, 서술 방식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선택지가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특정 내용의 발전 과정을 서술하고 그 역사적인 의의를 말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졌을 때 먼저 여러분들이 앞부분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이 틀렸다면 이건 볼 것도 없이 정답에서 제외하고, 그 다음에 앞부분이 맞았다면은 이 뒷부분도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정답으로 확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쌤이 이야기했지만 그 기출문제들을 가지고 10문제, 20문제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연습하면서 이러한 연습도 계속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선택지에 아까 여기 선생님이 얘기했죠? 15, 20문항 정도를 출력을 해가지고 선택지의 정답을 표시해서 읽어보면서 지문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파악하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렇게 하고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선택지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졌을 때 앞부분이 맞고 뒷부분이 맞고 이런 것들을 확인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가고 그렇게 공부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 글의 전개 방식 문제는 독서 부분에서만 출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화법 부분에서도 똑같이 글의 전개 방식 문제가 출제돼요. 그래서 화법에서도 출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장문에서도 출제가 되어지고요. 문학에서도 출제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출제되어지든지 간에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똑같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2020학년도 그러니까 이거 작년 수능 문제예요. 작년 수능 문제의 1번 문제입니다.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말했지만 이게 화법이니까 말하기 방식이라고 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실제 볼 때는 여러분들 그 화법 문제 보면은 여기 지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출제자가 말로 하는 내용을 듣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 지문은 글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기 방식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글의 서술 방식을 물어보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접근 방법은 똑같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선택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발표 대상의 종류를 열거하여, 그렇죠? 발표할 대상이 뭔지 모르지만 그것의 종류를 늘어놓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발표 대상이 자전거입니다. 그러면 자전거의 종류가 있겠죠. 한발 자전거, 두발 자전거, 세발 자전거, 뭐 네발 자전거 이렇게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종류를 여러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장점을 소개하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지문에서 발표 대상의 종류를 쭉 늘어놓고 있는지 아닌지 보고 이게 만약에 맞다면 이것도 확인해 보고 이게 틀렸다면 이건 볼 것 없이 정답에서 제외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 청중의 답을 예상하고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질문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질문이 없다면 이거 무조건 틀린 거죠. 세 번째, 청중의 경험을 이끌어낸다. 여러분도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으시죠? 이런 말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있으면 뒷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선택지를 통해서 지문을 예측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근데 사실은 이 선택지는요, 출제자들이 앞뒤를 살짝 바꾸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처럼 1, 2, 3번처럼 한다면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해야 1, 2, 3번 선택지하고 맞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가의 견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어떤 부분에 박사님이 나오셨는지 교수님이 나오셨는지 또 요리사가 나왔는지 그 부분에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는지만 확인하고 이게 인용되었으면 뒤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가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5번 선택지도 똑같아요. 다른 대상과 비교하여 발표 대상의 특징을 부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을 순서를 바꿔놨어요. 이 4번과 5번 선택지는.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대상과 비교하고 있는지 이해하시겠죠? 지금 자전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면은 예를 들면은 오토바이하고 비교하고 있는지 이거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이런 그 화법 문제는 차근차근 풀면 무조건 맞을 수 있어요. 왜? 화법에 나오는 지문의 밀도가 높지 않고 또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금방금방 이걸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확인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것도 연습을 많이 해 두어야 그만큼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화법 문제에서도 꼭 이렇게 전개 방식, 서술 방식 문제가 나온다. 말은 말하기 방식이라고 나오지만은 실제 이거는 글의 서술 방식하고 똑같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것 가지고도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단 아까 이제 비문학에서 나오는 그 글의 서술 방식, 전개 방식은 대부분의 문두가 긍정형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부정형으로 나와 있다는 것이죠. 부정형으로 나와 있다는 것은 이것이 부정형으로 나와 있다는 것은 4개는 맞고 하나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이 지문의 부분에 여기 있는 그 말하기 방식이 적용되어 있는데 그걸 찾아보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정형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다. 예전에 비문학 문제의 서술 방식, 논지 전개 방식 문제도 부정형으로 출제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긍정형으로만 출제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문 문제에서도 이런 형태의 문제는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장문 문제에서도
작문 문제에서도 이런 문제는 출제가 되고 있다. 자, 2020학년도 작년 9월달 평가원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가를 바탕으로 나를 쓰기 위해서 세운 글쓰기 계획 중 나에 활용된 거 그랬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렇게 5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이 중에서 나의 활용된 것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글쓰기 계획을 물어봤어요. 아까 말하기 방식 물어본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작문 문제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지문이 주어지잖아요. 지문이 이렇게 주어지고 문제를 물어보기 때문에 이건 작문 문제이지만은 아까 우리가 봤던 독서 영역의 문제와 똑같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개 방식 문제를 묻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다 이렇게 선택지가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 앞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전개 방식 문제에서 선택지가 두 부분으로 A 부분과 B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앞에 오고 뒤에 오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는 서술 방식이고 하나는 그것이 어떤 효과를 위해서 또는 어떤 목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술해서 이런 효과를 거두려고 한다. 아시겠죠?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청중의 답을 예상하고 질문해서 또 청중의 경험을 이끌어내서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해서 다른 대상과 비교해서 이런 것들은 다 뭐겠어요? 서술 방식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려고 한다. 내용의 신뢰성을 높인다. 발표 대상의 특징을 부각한다. 이런 것들은 효과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전개 방식의 선택지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앞에 부분이든 뒷부분이든 어떤 부분은 서술 방식이고 어떤 부분은 효과나 목적을 위해서 그 제시가 되어진 부분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선택지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 선택지를 한번 볼게요. 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뭐겠어요? 근데 이거는 효과죠, 효과. 이런 주제를 구체화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 다음 어떻게 서술합니까? 확증 편향의 원인을 개인적 측면하고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지문에서 지문 내용이 확증 편향의 원인을 개인적 측면의 원인이 있고 사회적 측면의 원인이 있다고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지문에서 확인하시고 아시겠죠? 그리고 정답을 찾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로는 확증 편향의 문자점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비교하고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지문에는 상반된 견해가 나와야 돼요. 확증 편향의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서로 다른 견해가 나와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이런 방식으로 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안의 한계. 그러니까 여기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안이 있는데 이것이 한계가 있더라. 완벽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보완할 방향이 이거다. 이렇게 나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네 번째, 확증 편향을 보여주는 예를 들어서, 그렇죠? 확증 편향의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헷갈릴 소지가 있는 것이 뭐냐면 확증 편향을 보여주는 예를 들고 있다고 지금 딱 보니까 여기에 막 예시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맞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왜? 뒤에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5번 사회적 쟁점을 두고 우리 학교 학생들 간에 벌어진 논쟁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어떤 쟁점에 대해서 막 자기 학교 학생들이 논쟁을 벌이는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부분은 뭐예요? 서술 방식에 해당되는 거고, 그렇죠? 이쪽 부분은 효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먼저 서술 방식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여기 아까 화법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서술 방식이고, 그렇죠? 이 부분이 서술 방식입니다. 이 뒷부분이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맞아가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연습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약 한 20문제 정도 하시면요 어느 정도 이게 감이 잡힐 거예요. 그리고 뭐 자료가 없다? 기출문제야 계속 있잖아요. 올해 거, 작년 거, 재작년 거 하시고, 그것도 안 되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수능 특강, 네? 수능 특강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이 출제하신 선생님들이 1년 동안 준비해서 만드는 책이에요. 그리고 평가원에서 감수까지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 수능하고 똑같은 유형으로 만들어서 나오는 책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문제들 갖고 연습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선생님이 얘기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법 작문뿐만이 아니라 문학에도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작년 6월달 평가원에 나온 소설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택지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네요. 그렇죠? 나눠져 있죠. 여기도 이렇게 이제 A, B 이렇게 나눠져 있죠.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잘 연습을 또 하셔야 돼요. A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했어요. 이게 서술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효과가 뭐예요? 은밀한 행동 양상을 드러낸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서술 방식 플러스 효과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부분은 뭐예요? 이건 서술 방식이고 이것은 뭡니까? 효과라는 거죠. 음성 상징어를 활용해서 눈에 바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서술 방식이고 행동의 격렬함을 강조한다. 이것은 효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B를 읽으면서 빨리 음성 상징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물론 이제 이거는 소설의 일부분을 뽑아서 이만큼 A 또 이만큼 B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있으니까 여기 1번 선택지 같으면 A 부분 보면서 비유적 표현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효과도 확인하고 아시겠죠? B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3번 A는 장면에 대한 관찰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건 서술 방식이죠. 그리고 B는 인물의 내면에 대한 직접적 서술을 나타낸다. 이것도 서술 방식입니다. 이건 효과는 안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4번 A는 시제가 과거형에서 현재형으로 바뀌면서 이게 서술 방식이고 긴장감을 더한다. 이건 효과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B는 현재형 진술을 활용하여 여기까지가 서술 방식, 인물 간의 갈등을 더 생생하게 전달한다. 그러면 이것은 효과가 되겠어요. 5번 A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이게 서술 방식이고 장면의 분위기를 드러낸다. 효과. B는 공간적 변화를 통해서 서술 방식, 인물 간의 대립의 원인을 드러낸다. 효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서술 방식 플러스 효과로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봤던 장문도 그렇고 화법도 그렇습니다. 서술 방식과 효과로 되어져 있죠.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해 가지고 먼저 서술 방식이 지문에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확인하고 쓰였다면 뒷부분도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답을 찾아가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부정형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어지면 서술 방식이 틀리는 순간 그게 정답입니다. 왜?
뒷부분이 맞든 틀리든 무조건 이 선택지는 틀린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걸 가지고 바로 확인하면 되고, 만약에 이게 부정형이 아니라 여기가 긍정형으로 출제가 되었다면 앞에 부분이 맞으면 뒷부분도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 점들을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작년 수능 시험 문제에서 독서 영역에도 똑같이 출제가 되었어요. 왜? 매 시험마다 전개 방식은 한 문항이 출제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역사의 개념을 밝히면서, 그렇죠? 영화의 변천 과정을 통시적으로 밝혀 역사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대조해서 영화의 사료로서의 특성을 밝히면서, 그렇죠? 5번도 볼까요? 5번 다양한 영화의 유형별 장단점을 분석하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앞부분은 뭐예요? 이 앞부분은 이건 서술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뒷부분은 뭡니까? 이거는 바로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긍정형이에요. 그래서 앞에 부분이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무조건 그 선택지는 틀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앞에 부분이 맞은 것만 뒤도 확인하면 돼서 앞뒤가 맞으면 정답으로 확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자, 화법도 보고 작문도 보고 문학도 보고 독서 영역도 봤는데, 자, 문제의 접근 방법은 똑같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글의 서술 방식, 글의 전개 방식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지 한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준비를 해 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좋겠고, 또 충분히 대비를 해서 이런 문제에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작년 11월 달 수능에 출제되어진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봤던 지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젤 협약 1, 2, 3 기억하시죠? 그것을 그 지문인데요. 먼저 선택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선택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 문두에 이렇게 내용 전개 방식 딱 나왔죠. 무엇 물어보는지 출제자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것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자, 긍정형 문제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이 선택지들도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겠죠? 예, 그 변화 양상을 서술하며, 또 제정된 원인을 서술하며, 기준의 필요성 서술하며, 국내법의 특징을 서술하며, 사례를 서술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앞에 부분이 뭡니까? 서술 방식. 뒷부분은 뭐예요?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문은 전혀 읽지 않은 상태예요. 이 선택지만 보고 지문 내용이 어떻게 되겠다는 것을 예측하는 연습을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 예측이 잘 안 되니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정답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예를 들면 1번이 정답이라면 이 지문은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내용과 그 변화 양상을 서술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구나. 그 지문의 구조를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런 공부를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한 10번 정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감이 잡혀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문제를 분석해 가면서 한번 예측도 여러분들이 해보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긍정형이기 때문에 앞뒤가 다 맞아야 하는 거예요. 자, 1번 선택지 볼게요.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내용과 특정한 국제적 기준이 있습니다.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지만 분명히 특정한 국제적 기준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예? 그 기준의 내용을 설명하고 그 기준이 변화 양상, 어떻게 변했는가를 서술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특정 기준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A에서 그 다음에 B로, 그 다음에 C로, 그 다음에 D로 이렇게 변해가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7세기에는 어땠고 18세기에는 어떻고 19세기에는 어땠고 20세기에는 어땠다. 뭐 이런 식으로 흐름이 가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80년대는 어떻게 됐고 90년대는 어떻게 됐고 2000년대는 어떻게 갔고 2010년대는 어떻게 갔고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변화 양상이 나오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내용의 흐름이 있는지를 판단해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특정한 기준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이것이 그 내용이 무엇이고 특정 기준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서술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자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는 그 특정한 국제적 기준이 국제사회에 작용을 하는 규범성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판단해 보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정한 국제적 기준, 뭔지 모르지만 뭐가 있겠죠. 이 기준이 제정된 원인을 말하고 있는지, 이러이러한 원인 때문에 이것이 만들어졌다. 이러이러한 원인 때문에 이 국제적 기준이 제정되었다. 이 원인을 서술하고 있는지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국제사회 규범을 감독 권한의 발생 원인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그죠? 국제사회에 어떤 규범이 있는데 이 규범을 이렇게 무엇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뭐에 따라서 감독 권한의 발생 원인에 따라서 이것을 나누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자. 세 번째, 그 다음에는 특정한 국제적 기준,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준에 이것이 왜 필요한가, 그 필요성을 서술하고 있는지, 그래서 국제사회에 수용되는 규범의 필요성을 상반된 관점에서 논증하고 어떤 필요성을 서로 상반된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것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어떤 특정한 국제적 기준과 관련된 이것과 관련된 국내법의 특징을 서술하고 있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아까 1번은 변화 양상, 2번은 제정된 원인, 3번은 어떤 필요성, 4번은 국내법의 특징을 서술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5번, 특정한 국제 기준의 설정 주체가 바뀐 사례를 서술하고 있는지. 일단 이걸 먼저 확인해보고 이게 긍정형이기 때문에 이 1, 2, 3, 4, 5번 중에서 나머지 4개는 아니라는 것이죠.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틀린 거는 앞에 이쪽이 뭐예요? 서술 방식이죠. 이쪽이 뭡니까? 어떤 뭐 효과라든가 또는 목적 이런 걸로 본다면 이쪽이 틀릴지 이쪽이 틀릴지는 모르지만 또는 다 틀릴 수도 있고요. 그죠? 정답은 서술 방식도 맞아야 되고 효과나 목적 쪽도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지문의 흐름을 판단해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물론 나중에 공부를 많이 했다면 여기까지 1, 2, 3, 4, 5번을 읽고 딱 읽으면 아 이러이런 내용으로 글이 전개되겠구나. 1번이 답이라면 이렇게 전개되고 2번이 답이라면 이렇게 되고 3번, 4번 이렇게 각각 선택지마다 글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착 떠오를 정도가 될 만큼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지난번에도 쌤이 이야기했지만 쌤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 그러면 지문 독해 공부는 안 해도 되겠네? 아닙니다. 지문 독해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지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독해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거는 그런 문제들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 가야 하는가를 공부해 보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런 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지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변화 양상 서술하고 있는지, 원인을 서술하고 있는지, 필요성을 서술하는지, 국내법의 특징을 서술하는지, 설정 주체가 바뀐 사례를 서술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지문을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각 단락의 중심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판단하면서 읽어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지문을 읽어보시게 되면, 자,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조약은 뭐 국가나 국제에서 지켜야 할 권리 규범이다. 그래서 이렇게 조약의 개념 정의를 해놓고 있네요. 그쵸? 그래서 또 국제관습법은 뭐 이런 것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인데 반면에 그랬어요. 반면에 이 말은 반면에라고 하는 말은 역접이잖아요. 지금까지 한 얘기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렇게 나오니까 비중이 여기에서 일로 넘어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초점을 여기다 좀 두고 봐야 돼요.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했을 경우 뭐 조약이나 규범, 국제관습법 이런 규범이 있는데 경제 관련 국제국에서 어떤 결정을 했을 경우에 이 결정 자체는 뭐예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거래요. 규약이나 뭐 규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속력이 없는 걸 했어요. 그런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인데 그런데 국제결정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 비율 규제와 같은 것들이 비회원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되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도 이게 준수가 되더라 그런 얘기죠. 이 말은 뭡니까? 조약이나 국제관습법하고는 안 맞는다는 얘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 이 규범적 성격이 나타난다는 말은 뭐겠어요? 이렇게 엄격히 준수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는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일반적 경향을 되돌아보게 한다. 곧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주목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뭐예요? 이걸 안 지켰을 때 따르는 어떤 제재를 한단 말이에요. 제재를 해가지고 효력을 발생하도록.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바젤위원회가 이렇게 결정하는 BIS 비율 규제 이런 것들은 구속력이 없단 말이에요. 국제법이 아니에요. 안 지켜도 돼요. 그런데도 회원국도 아닌 사람들이 막 지키는 거예요. 왜? 안 지키면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위반을 했을 때, 안 지켰을 때 제재를 가한단 말이에요. 이 제재를 가함으로써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해요. 국제법의 효력이라는 것은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반드시 지키게 만들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북한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재를 하잖아요. 제재를 하기 때문에 북한도 어떻게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어떤 국제적인 어떤 이런 국제법 같은 것이 아닌 이런 어떤 BIS 비율 같은 이런 걸 안 따른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 대해서 모든 국가가 교역을 차단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죠. 따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BIS 비율 규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게 BIS 비율 같은 것은 이게 분명히 어떤 국제법 같은 법률적인 그런 거 아닙니다. 구속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따르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위반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재를 하기 때문에 제재를 받지 않으려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신뢰를 가지고 하게끔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야기는 뭐예요? 국제법, 조약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 바젤위원회가 결정하는 BIS 비율 규제 같은 것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도 제재가 무섭기 때문에 그것이 따르게 되고 그래서 어떤 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BIS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법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BIS 비율이란 말이 나오니까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BIS 비율은 무엇일까? 이거 나오죠. BIS 비율은 개념이 나옵니다. 그렇죠? 은행은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하는 거죠. 그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이에요. 이게 BIS 비율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목적입니다. 그렇죠?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젤위원회에서 도입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 비율 이것은 구속력이 없어요.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만 어때요? 비회원국들도 따른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바젤위원회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도 8%는 돼야 된다 이런 기준이 이렇게 나왔어요. 기준. 아까 특정한 뭐 기준 이런 거 기억하시죠? 특정한 국제적 기준? 그러면 이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특정한 국제적 기준은 바로 이 BIS 비율을 말하는 것보다 알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BIS 비율을 만들어내는 이 식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은 그 지문 독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빠르게 간단하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글의 서술 방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BIS 비율이 이렇게 산출된대요. 그래서 뭐 자기 자본은 어떤 것이고 위험 가중 자산은 무엇이고 뭐 이런 얘기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나오는 위험 가중치는 뭐 또 어떻게 나오는 것이고 뭐 이런 거 쭉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쭉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바젤위원회는 뭐 위험 가중 자산을 뭐 이렇게 해서 시장 위험에 따라 합을 해가지고 BIS 비율을 산출하도록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BIS 비율이 어떻게 무엇이고 어떻게 산출하고 왜 그렇게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바젤 원 협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바젤 원 협약의 내용 중에서 BIS 비율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보면 금융혁신의 진전으로 바젤 원 협약에 한계가 생겼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게 뭔가 부족하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바젤 2 협약이 나오는 거죠. 바젤 1에서 바젤 2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여기 이 부분은 뭐냐면은 바젤 1 부분이에요. 1의 내용은 이러이런 것입니다. 나중에 문제로도 1과 2, 3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걸 잘 알긴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고 서술 방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만 지문을 보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바젤 1 협약에서 바젤 2로 갔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죠. BIS 비율 위험 가중 자산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로 수정되었다. 바뀌었다는 거죠. 변했다는 거예요. 바젤 1에서 바젤 2로 오면서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죠?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은 뭐 표준 모형이나 뭐 이렇게 해서 은행이 이렇게 있고 표준 모형에서도 뭐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더 낮게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오죠. 이 예를 들어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여기 선택지 5번 선택지 같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5번 선택지 아까 그런 거 나오죠. 뭐 그
무슨 주체가 바뀐 사례를 서술해서 뭐 아까 이렇게 선택지가 구성이 되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나오니까 여기 사례가 있네. 5번인가 보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례는 뭐예요? 이 사례는 바젤 1에서 바젤 2로 넘어가면서 바뀐 내용에 대한 사례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뭐 이런 사례가 쭉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런 것을 보완하려고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젤 3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바젤 1에서 바젤 2로 바젤 3로 이렇게 가면서 1에서 BIS 비율을 생성하는 그 공식이 있었죠. 근데 이것이 바젤 2에 와서 또 이렇게 조금 변했어요. 근데 이제 바젤 3에서는 역시 또 이것이 또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기 나오죠. 자기 자본에서 단기 후순위 채무는 제외시켰대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1, 2, 3로 가면서 1, 2, 3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한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기본 자본의 비율이 이제는 6%. 아까 1에서는 얼마였어? 8%였어. 이렇게 변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바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젤 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뭐 제도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8개 뭐 금융 당국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고, 우리도 2009년에 가입했대요. 근데 가입 2009년에 했지만 우리는 그보다 훨씬 전부터 이걸 도입해서 시행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왜 시행했겠어요? 아까 그랬죠. 제재를 받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 이걸 따르는 거예요. 왜? 여기 나오죠. 은행이 믿을 만하다는 징표를 국제 금융시장에 보여줘야 했던 것이다. 왜? 아까 거기 나오죠.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는 은행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발을 못 붙이게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걸 따랐다 그런 얘기죠. 여기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도 2009년에 가입했는데 그 이전부터 바젤 기준을 따랐다. 왜?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젤 위원회에서는 은행 감독 기준을 협의해서 제정한대요. 그 현장에서는 회원들에게 바젤 기준을 자국에 도입할 의무를 부과한다. 하지만 바젤 위원회가 초국가적 감독 권한이 없어.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결정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말을 해요. 하지만 다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 안 따르면 제재가 가하고 신뢰를 못 얻으니까. 그래서 바젤 기준은 100개가 넘는 국가가 채택해서 따른대요. 28개국이 회원국인데 얼마? 100개 국가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제재를 받지 않으려고. 신뢰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는 국가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다. 아까 앞에서 다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 말랑말랑한 법이라고 해요. 안 지켜도 되는데 스스로 지켜가는 거. 이게 말랑말랑한 법. 즉 바젤 위원회가 그 제시하고 있는 은행 감독 기준 같은 것이 말랑말랑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고 이때 조약이나 국제관습법 이건 뭐예요? 법적 구속력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뭐라고 그래? 딱딱한 법이라고 해.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딱딱한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보다는 말랑말랑한 법이지만 우리가 지키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사회가. 근데 지금은 바젤 그 위원회의 그 은행 감독 기준은 안 지켜도 되는, 그러나 자발적으로 지키는 말랑말랑한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저 뒤에 문제에 이것도 문제가 출제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바젤 기준도 딱딱하게 응고될지 모른다. 이 말은 뭐겠어요?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흐름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고 있어요? 자, 특정한 국제적 기준, 이게 뭡니까? BIS 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 BIS 비율이 무엇이고, 내용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변화 양상, 1, 2, 3로 가면서 BIS 비율을 산출하는 공식이죠. 산출 공식은 그대로지만, 거기 그 내용들에서 조금씩 변화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국제적 기준의 내용과 그 변화 양상을 서술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국제사회에 작용하는 규범성을 설명하고 봤죠. 국제사회에 작용하는 규범성은 법적 구속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자발적으로 지킵니다. 그렇죠. 왜? 안 지키면 제재를 받으니까. 또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국제사회에 적용하는 규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2번. 특정한 국제적 기준이 제정된 원인. 이게 왜 나왔을까? 왜 이 원인이 나왔을까? 이것은 아까 이 문단에서 그 국제적 기준을 제정한 원인, 이것은 설명이 되고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규범을 감독 권한의 발생 원인에 따라 분류한다고 있는 것은, 이것은 나와 있지가 않았죠.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특정한 국제적 기준 BIS 비율의 필요성을 서술하며, 물론 필요성 서술했죠. 아까 이 문단에서 그게 있어야만이 기준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제시되어 있지만, 국제사회에 수용되는 규범의 필요성, 이것을 상반된 관점에서 논증하고 있다? 아니잖아요. 4번. 특정한 국제적 기준과 관련된 국내법의 특징. 국내법의 특징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뒤에 볼 것도 없이 이것도 해당이 안 되겠죠. 맞았다 하더라도 정답은 아닙니다. 5번.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설정 주체가 바뀐 사례. 이게 서술되어 있습니까? 특정 설정 주체가 누구예요? 바젤 위원회입니다. 그쵸? 근데 바젤 위원회가 1도 만들고 2도 만들고 3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주체가 바뀌었다. 그러면 이것은 틀렸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규범 설정의 주체가 지닌 특성도 분석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전체적으로 글의 흐름이 어떻게 갔는가, 이것만 파악을 하더라도 이 37번 문제의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시간만 주면 누구나 다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빠른 시간에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습을 해야 되고, 이 내용 전개 방식 문제가 항상 출제되어진다고 볼 때에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충분히 공부를 해 두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지난번 시간에 수능 문제의 유형이 5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첫 번째, 세부 정보를 확인하는 문제. 두 번째, 글의 서술 방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특정한 정보의 내용을 묻고 있는 문제.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서로 대비되는 정보 내용을 비교해 보라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5번째는 이제 다른 사례에 적용해 보라고 하는, 이렇게 5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 2가지는 했습니다. 앞으로 특정한 정보 내용을 묻고 있는 문제, 대비되는 정보 내용을 비교하는 문제, 다른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를 계속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동영상을 이렇게 또 찍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하다가 좀 버벅거린 부분도 있고,
말이 꼬이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전혀 손대지 않고 그대로 올리고 있습니다. 동영상 편집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올리고 있는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실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수업 시간 선생님들도 말이 꼬이기도 하고 좀 이렇게 더듬거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 현장감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손대지 않고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또 감안해서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7강을 마치겠습니다.